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디어 문해와 주체적 사고 비대면 수업을 합니다. 아, 우리가 1주차 수업을 미디어 문해와 주체적 사고가 매주 수요일 8, 9교시에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1주차를 8월이 아니라 3월 2일, 예, 3월 2일 수요일 날 어, 1주차 공부를 한 바 있어요. 그리고 음 그때 이제 OT를 했죠. 15주 동안 어떤 내용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인가, 그리고 평가 방법이라든가 리포트 등 전반적인 공부를 좀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음 이건 아니고, 이건 이제 2주차 수업 자료로 만들어서 내가 아, 50분짜리로 AB적으로 내가 만들어 뒀다고 저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5주차 커리큘럼을 만들고 각 주차에 해당하는 수업 자료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의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답답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수업 자료 PDF라든가 이런 수업 자료와 덧붙여서 매주 50분 정도의 수업 동영상을 내가 만들어 뒀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이 수업을 이제 마친 다음에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주차 수업을 마치고 났는데, 2주차 수업일은 우리가 또 3월 9일이었어요. 대통령 선거일이어서 임시 공휴일이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3월 16일 수요일이 3주차 수업일이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도 학교로부터 안내를 다 받았을 거고, 나도 이제 이 클래스 공지사항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안내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수가 뭐 엄청나게 지금 아마 30만 명 이쪽 저쪽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국립해양대학교도 이제 긴급하게 회의를 열어서 일단 전면적으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이제 학교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은 8주 중간 시험 기간까지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상황이 좀 나아지면 9주차부터는 다시 강의실에서 여러분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15주차까지 이대로 비대면을 할지. 근데 이제 비대면의 수업 방식은 이를테면 줌을 활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수업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방식처럼 어, 수업 영상을 이렇게 녹화를 해서 올려놓고 여러분이 그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업 영상을 녹화해서 수업에 참여하는 방식도 학교에서는 이제 25분 정도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나머지 25분은 1차 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 문해와 주체적 사고는 한 주 2시간이니까 1차 시, 2차 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1차 시, 그러니까 매 차 시 25분 정도를 만들고 나머지 25분은 교수자와 학생들 간에 뭐 퀴즈라든가 이런 질의응답이라든가 그 이런 상호작용을 해서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고, 아니면 이제 그게 좀 번거로울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매 차시마다 50분 정도의 수업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선택지를 학교에서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이 제일 편할지 모르겠어요. 사전 조사를 한 바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 수업하는 그런 환경에서 40여 명이 이렇게 실시간 줌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수업하는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가장 무난한 방법, 25분 수업 영상 만들면 내가 편하지요. 50분씩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나 이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 자체도 또 사실은 개념이 좀 불투명해서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2주차부터 2주 1차 시 50분, 2차 시 50분 이렇게 50분씩 수업 자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놓고 여러분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여러분의 연락처를 내 휴대폰에 이름하고 다 담았어요. 미디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단톡방을 만들어서 단톡방을 통해서 이제 수업의 어떤 그 주차별 수업의 주제, 내용, 그리고 수업 일정, 뭐 과제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톡방을 통해서 안내할 테니까 여러분은 단톡방에서 나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료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료를 통해서 이 자료로 이제 미디어 문해와 주체적 사고 그 50분짜리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어요. 내가 미리 요것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우리 2주차 수업 자료, PDF 자료는 똑같은 자료입니다. 1주차나 2주차나. 그런데 내가 이제 50분 정도로 5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음, 2차 시로 돌릴게요. 그리고 이걸 지금 1차 시로 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일주일간의 수업 기간에서 좀 더 편하게 사실은 좀 더 편하게 수업 자료를 확인하면서 내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은 다시 반복해서 들을 수 있을 테니까 오히려 수업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난 2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비대면 수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답답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학생들의 반응도 그렇고 뭐 그 대면 수업하는 것 못지않게 오히려 효율적이었다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편하게 또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 미디어 문해와 주체 사고 수업에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주 1차 시, 예, 2주 1차 시 일단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음, 크게 이제 우리 미디어 문해와 주제 사고 2주차는 수업 주제가 언어와 이데올로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크게 세 챕터 언어와 사고 그다음에 소설 당신들의 천국과 도가니로 읽는 언어와 사회의 관계 세 번째 인공지능 시대의 광고와 이데올로기 이렇게 이 세 챕터를 2주차에 공부를 하겠다라고 내가 이제 수업차를 만들어 놓고 어, 뭐 중요하다 싶은 부분을 요약을 해서 50분짜리로 만들어 놨습니다. 요건 2차 시에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올려놓을게요. 2차 시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건 1차 시입니다. 2주 1차 시. 그러니까 1교시, 2교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몇 차시 좀 중복되기를 할 거예요. 내가 미리 50분씩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이제 1차 시 때는 좀 더 상세하게 안내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2차 시는 좀 핵심을 요약해 놨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 자, 언어와 사고 봅시다. 언어는 이제 말과 글로 나누죠. 언어는 어떤 생각을 전달할 목적이 있을 때 사용하죠. 그래서 언어에는 많은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언어가 사고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언어를 바르게 이해하는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객관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 세계에 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 말은 언어가 다르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달라진다. 이걸 이제 사실은 사이퍼
사피어 워프 가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언어와 사고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제 이 가설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언어가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생각을 형성하는 도구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모국어, 우리 한국어에 의해서 설정된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자연을 분해해서 보는 것이지, 자연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문장 자체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 무지개 색깔, 예? 우리 한국어에는, 우리 모국어에는 무지개를 7가지,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는 모국어에, 여기 우리는 이 모국어에 의해서 설정된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자연을 분해하여 본다는 얘기는, 아까 무지개 색을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7가지 색, 언어에 의해서 무지개를 우리는 인식한다, 그 말이에요. 자연을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빨주노초 파남보라고는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있는 색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언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우리 언어권에서는, 우리 모국어에서는 7가지의 색으로만 이렇게 규정된 규칙에 따라서 자연을 분해해서 본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언어가 사고를 주조한다, 만든다, 틀. 언어가 없으면 이제 이런 그 소위 사피어 워프 가설, 언어가 사고보다 우위에 있다. 언어가 없으면 어떤 세상이 또 없다라고 보는 언어 우위론적 관점. 음,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언어가 그만큼 우리의 사고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다만 언어와 사고의 관계가 반드시 절대적인가? 또 그렇지는 않아요. 응? 음. 어느 실험 결과에 따르면 색깔에 대해서 밝다, 어둡다의 뜻을 가진 두 단어밖에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실제로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대부분의 색깔들을 똑같이 구분할 수 있었다고 해요. 어, 그러니까 언어를 밝다, 어둡다 2가지밖에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2가지의 언어만 가지고 그 어떤 사물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어만 그 2가지밖에, 밝다, 어둡다 그 두 언어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대부분의 색깔들을 그 사람도 똑같이 구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와 사고의 관계가 반드시 절대적이진 않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언어가 우리의 사고를 형성하고 만들기도 하지만, 인류의 보편적인 사고나 심리의 특성에 따라서 언어의 구조는 제한받기도 하고 표현이 결정되기도 한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언어는 뭐 사고 과정에서 인식의 틀 혹은 세상을 보는 창으로서 역할을 하지요. 언어와 사고가 절대적인 관계는 아닐지라도 사고가 언어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은 틀림없는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서로의 사고나 언어에서 다른 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서로 간에 원만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음,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다시 정리하면 아,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말과 글,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고 어떤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언어와 사고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 언어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여기 마지막에 보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 서로의 사고나 언어에서,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안을 대하는 나의 사고, 생각과 그것을 표현을 해서 언어가,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을 수는 없다. 이것을 인정해야 그 어떤 원만한 의사소통과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이 이해하기 바랍니다. 미디어 이제 문해라고 하는 우리 그 과목 자체의 성격이, 미디어가 이제 1주차에 이야기했다시피 매개체, 매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도 매체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말과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잖아요. 이게 매체예요. 매체. 음. 언어도 매우 중요한 매개체, 미디어, 매체죠. 그 미디어 문에 그 이제 의사소통 A와 B, 예, 나와 여러분을 그 의사소통의 매개가 뭐예요? 그 미디어가 지금은 언어죠. 언어. 그러니까 언어를 어,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그 말과 글을, 언어를 내가 잘 이해해야 쌍방 간에 별 문제 없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유지, 확장해 나갈 수 있겠죠. 바로 이제 그 얘기를 이 첫 부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당신들 천국과 도가니로 읽는 언어와 사회의 관계는 2차 시 자료에는 이제 생략해 놨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서 설명을 주로 그 부분을 좀 많이 할게요. 여기 보면 이 이제 당신들의 천국, 여기 보면 이거 이청준 소설이고 이건 공기영 소설입니다. 여기는 그런데 쭉 넘어갈게요. 요 부분은 그러니까 이 소설을 통해서 이 두 소설은 그 이제 당신들의 천국은 그 나 환자, 그러니까 고흥 소록도의 나 환자 들을 수용해 이룬 그런 공간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고, 공기영 소설 도가니는 우리 광주의 인화학교라고 하는 청각장애 아이들을 그 공부를 하고 또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이제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공간인데, 각각 그런 공간에서 그 공간을 배경으로 그 장애인들을 주체가 아니라 대상화, 타자화하는 이런 이제 상황에서의 이야기인데, 이 두 소설을 통해서 언어와 사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언어는 자 언어는 가치 중립적이지 않아요. 언어는 이 말을 좀 이해하면 이제 이 두 번째 챕터 이 부분을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언어는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자, 가치 중립. 가치가, 가치, 가치가 중립적이다. 중립적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예?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중립이 뭐예요? 이제 이쪽과 저쪽, 양쪽도 아닌, 가운데 있는 걸 중립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오늘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이 말을 잘 이제 이해를 할 게 필요합니다. 언어는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언어는 이데올로기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2차 시에는 내가 이제 그 5월 1일 메이데이 노동절 이걸 가지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2차 시에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들어보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서는 2차 시 그 수업 자료 영상에서 내가 말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강의실에서 상세하게 이야기하려고 놔두었던 그 내용입니다. 자, 이제 앞에 부분은 좀 시간을 내가 확인하면서 수업을 해야 되니까 시간을 좀 봐가면서 그 이쪽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아니면 이제 일단 뒤에서부터 이야기할 게 좀 긴 내 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내가 내 글입니다. 내 논문이고 또 내 책에 이제 들어있는 내용인데, 어디서부터 볼까요? 여기 어디 좀 더 서러운 부분은 좀 넘어갈게요. 어, 음, 자, 좀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글에서는 이 말이에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여러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히 이청준 소설 당신의 천국, 그다음에 공지영 소설 도가니를 이제 지금 검토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여성 장애인 요 부분은 지금 이
지금 이 자료에서는 뺐어요. 그 부분은 뺐고 이청진 소설 당신의 천국과 공정 소설 도가니를 이제 분석하고 있는 부분만 지금 여기다가 우리 2주차 수업 자료로 넣어놨습니다. 쭉 넘어가서 자 어려운 자료니까 조금 어렵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설명한 거 항상 PDF 자료나 PPT 자료 중에서 내가 설명한 것만 여러분 일단 조금 이해를 하면 좋아요. 여기서부터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자, 대상으로서의 타자. 이제 다 어려운 말이죠. 대상은 뭐고 타자는 뭐냐. 자, 하여튼 설명하면 훨씬 쉬워요. 봅시다. 이청중 소설 당신들의 천국은 소록도, 고흥의 소록도의 역사를 소재로 실제 인물 모델로 창작된 작품입니다. 그런데 좀 오래전에 쓰여졌어요. 1974년과 75년에 2년간 이제 그 연재됐고, 그 다음에 1976년에 출간됐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총 3부로 구성된 장편 소설인데, 여기 소설의 주요 내용 여기서부터 봅시다. 자, 나 환자들의 섬 소록도에 전직 군의관 출신 조백헌 대령이 병원장으로 부임해 옵니다. 자, 70년대니까 무슨 군의관 출신, 그 다음에 조백헌 대령이 병원장으로 부임해 온다. 70년대니까 박정희 시대, 그, 이제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그다음에 이제 유신 체제를 선포했던 그런 이제 그 군인 정치가 군부 통치 시절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군인들이 어 여러 어떤 중요한 자리를 좀 차지하기도 했던 그런 시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어쨌든 이제 그것보다는 하여튼 이 소록도에 전직 군의관 출신 조백헌 대령이 병원장으로 와요. 그래서 그는 환자들을 위해서 간척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환자들의 어떤 자발성에 의해서 간척 사업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런 노동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제목이 뭡니까? 당신들의 천국. 그러니까 이 이 표록도 그 나환자촌에 이제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나환자, 이 사람들이 주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응? 주체가 돼서 스스로의 그 삶의 어떤 그 조건들을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좀 힘든 노동이긴 하지만, 간척 사업이라고 하는 게 바닷물을 막아놓고 이제 거기를 농토로 만드는 작업이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고 또 지금 같으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우수한 그 중장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인간의 어떤 그 고된 노동은 많이 생략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는 그야말로 여러분 그 만리장성, 중국의 만리장성 어떻게 그 높은 산에 만리길에 이르는 그 성을 쌓았을까요? 농민들이 징집돼서 그 무거운 돌멩이를 이고 지고 그 그 높은 산에까지 예, 쳐 나르고 그랬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굴러떨어 죽기도 많이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간척 사업도 했겠죠. 바로 그러니까 당신들, 우리들의 천국이 아니라 당신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이제 많은 걸 그 시사하고 있어요. 다시 간척 사업. 그러나 이제 이 공사 기간 내내 남한들과의 갈등이 심화됩니다. 왜냐하면 또 일제 시대 때 이제 이 선옥도에 이제 나환자들을 이렇게 수용한 게 일제 시대 때부터인데, 그때도 일제 시대 때 주정수 원장이 똑같은 거의 비슷한 낙원 건설의 욕망과 그로 인한 고통, 그러니까 이 나환자들을 위해서라는 그런 명분으로 나환자들을 이 간척 사업에 이제 동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억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이 조백헌 대령이 병원장으로 부임해 와서 환자들을 위해서 간척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서적인 그 어떤 거부감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이 조백헌 대령의 이 사람의 또 어떤 그 헌신,
그런 어떤 헌신적인 어떤 자세에 감동을 해서 남환자들이 간척 사업에 이제 동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백훈 원장에 대한 원생들의 신뢰가 깊어지니까 보건과장 이상욱이 또다시 누군가가 우상화되는 것이 두려워서 조백훈 원장에게 이 섬을 떠나도록 요구를 해요. 그래서 조 원장은 간척 사업의 결말을 보지 못하고 섬을 떠납니다. 나중에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가마인 서미연과 윤혜원의 결혼을 성사시키고 섬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삶을 살며 믿음과 사랑의 바탕이 된 진정한 천국의 건설을 꿈꾼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이청준 소설 당신들 천국의 그 주된 내용입니다. 많이 압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제 이 소설에서 이제 이 소설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나의 경우는 지금 여기서 뭘 주로 이제 그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하고 강조를 하냐면 이 무엇보다 한센병으로 대변되는 장애인들을 이제 그 나 환자들 또 장애인이죠. 몸 신체적 어떤 질병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이 장애인들을 격리 수용하고 있는 장소가 소설의 주된 공간이다. 다시 말해서 비가시적으로 즉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작은 권력 작용의 대상이 장애인이다라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이 말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이 소설에서 한센병 환자로 대변되는 소록도의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규정될 수 없는 이들이에요. 자, 이거에 중요해요. 섬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지배자들에 의해서 규정된 이익여적 존재다. 이제 이걸로 이제 내 소제목을 삼기도 했는데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소록도 사람들은 한센병 환자, 나 환자들 있잖아요. 이들이 주체가 돼야 돼요. 자신의 삶의 공간에서. 그런데 그들은 주체가 아니고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뭔가를 지시를 전달 받고 그 지시에 순응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대상 그런 얘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죠. 그도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규정될 수 없고 오직 섬을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하는 지배자들 여기서 이제 그 원장이겠죠. 지배자들에 규정되는 이익은 뭡니까? 그 어, 없어도 그만인 없어도 그만인 그런 존재. 예. 음, 자, 그래서 여기 조금 어려운 말도 있는데 어쨌든 선이나 좋은 것이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밖으로부터 억압해 들어오는 타율적 강제 핑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각각이 내가 원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행위한다면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도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이고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주체적인 선택, 주체적인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 당신들의 천국에서는 소록도의 그 나환자들이 주체가 아니라 그 섬을 지배하는 권력 작용에 의해서 이제 좋은 것, 당신들을 위해서 이 지상낙원을 건설하자라고 그래서 이제 간척 사업을 하자라고 강제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잖아요. 바로 이런 것, 그러니까 선이든 좋은 것이든 우리의 삶을 밖으로부터 억압해 들어오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선택을 해서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하면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어, 그 어떤 강제적 규율로 나를 억압하는 것에 다를 게 없다. 이제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즉 언어와 이데올로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설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얘기예요. 이ing애적 존재, 이ing애적 존재로 규정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주체가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기도 봅시다. 공기영 소설 도가니는 더 이제 심각한 그런 측면을 좀 보입니다.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공기영 소설 도가니는 광주의 청각 장애인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공간적 배경이죠. 실제로 났던 성폭력 사건에 관한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영화화 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소설의 이제 대강의 줄거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강인호가 이제 기간제 교사로 내려옵니다. 기간제 교사로 내려오는데 강인호는 부임한 첫날부터 자해 학원에서 벌어지는 심상치 않은 사건들을 보게 돼요. 그것을 그는 지적 장애와 청각 장애를 지닌 복합 장애아가 기차 사고로 죽고, 그다음에 15살 연두와 유리가 자해학원 설립자들에게, 그다음에 생활 지도교사에게 성추행과 성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해왔다는 사실,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끔찍한 린치와 폭력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은 결국은 그 대학 선배 서유준과 함께 이런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가면서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인권 유린의 어떤 실상을 이제 증언하고 폭로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소설에서 소설의 인물들이 이 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비틀린 시선, 이것을 내가 이제 주목하는 겁니다. 자, 자해학원에서 있는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관자로 일관하고 있는 박 선생이 이 강인호, 이제 그 기간제 교사 강인호에게 하는 말 중에 일부입니다. 자, 앞으로 여기 계시면 알게 되겠지만 모든 장애인들 중에서 가장 피해의식이 심한 것이 농아들이다. 자기네들 외에는 아무도 믿지 못하는 것도 특징이다. 자, 같은 언어를 쓰는 것을 민족이라고 할 때 그들은 누굽니까? 이 장애인, 이 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 그들은 수화를 쓰는 이방인, 얼굴 생김새는 같지만 다른 민족이다. 다른 민족이다.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이게 어떻습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어, 비장애인과 하등 다를 것 없이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존엄성이라고 하는 권리를 당연히 갖고 있는 것이죠. 다만 그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있어서 비장애인들보다 조금 더 불편할 뿐이죠. 그러면 이제 비장애인들은 특히 이 소설에서 소설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런 자해학원, 청각장애 아이들을 수용하고 그들이 이제 건강하고 행복하게 에, 잘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 교육하는 그런 학교에서 이 교사들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내가 이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네들 외에는 아무도 믿지 못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같은 언어를 쓰는 것을 민족이라고 우리가 할 때 그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는 얘기야. 수화를 쓰는, 우리와 같이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수화를 사용하는 그 얼굴 생김새는 같지만 민족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언어를 통해서 그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이들의 관점이 매우 뚜렷하게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이걸 대상화, 타자화, 즉 억압과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이제 나는 비장애인이고 그다음에 여기 장애인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하나의 그 특징적인 그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 하나로서 어떤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차이를 가지고 차별해서는 옳지 않죠. 근데 이 소설에서는 비장애인들이, 이 어른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그렇게 차별하고 있죠. 이게 대상화, 타자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조금 더 보면 이제 뒤에도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용화학교인 자해학원의 교사들이 그들이 가르치고 돌봐야 할 장애 아이들을 자신들과는 다른 이방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죠. 이런 데서 이 비극의 단초가 이미 마련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비슷하게 이제 이들이 이제 재판에 넘겨집니다. 이 가해자들이. 그런데 이제 그들을 변호하는 황 변호사가 증인을 심문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피고들을 고발한 아이들은 모두 청각 장애인으로 이 시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마주치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란 얘기죠. 아,
그들은 오랜 시간 격리되어서 어쩌면 우리와는 아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고 이렇게 왜곡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죠. 이 아이들에게.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생활관 지도교사 윤자혜가 이항 변호사의 증인 신문에 답하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도 아까 봤던 것처럼 이 어른들이, 비장애인들이 이 청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잘 돌봐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한번 봅시다. 제가 보기에 청각 장애인들은 장애인들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 남의 말 못 듣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여길 뿐 아니라 어떤 사실을 잘못 알았다 싶어도 전혀 수정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인용한 이제 말들 중에서 장애 아동들을 그들이라고 부르는 그 우리는 대체 어떤 우리인가, 이 말이에요.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네? 얼굴 생김새는 같지만 다른 언어를 쓰는 이방인이라는 그들의 인식은 이 소설에서뿐만 아니라 어쩌면 청각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일반의 고정된 시각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장애인들을 은연중에 타자로, 우리와는 다른 그런 존재로 규정하고 있는 비장애인들, 우리 모두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유라는 이름은 강한 반어적 어휘죠. 자유학원 내에서 폭행과 억압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예. 자, 이제 그래서 쭉 넘어갈까요? 여기 마지막만 볼까요? 자기 존중. 음,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말하죠. 각 개인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좀 말은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하잖아요. 누구라도. 그런데 이 소설에서의 소위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비장애인 어른들의 이런 그 왜곡되고 비틀린 시선, 음, 어, 비틀린 시선. 그다음에 이제 우리 2주차 수업 주제와 연결해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그 언어가 아까 가치 중립적이다. 언어는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는 이데올로기가 들어있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 2차 시에서 그 부분, 노동절과 관련된 이야기를 상세히 하고 있다고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그 언어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는 말의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때 2차 시 수업 영상에서 보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광고와 이데올로기, 이 부분도 좀 간략하게 볼까요? 어, 그 인공지능, 예, 인공지능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듣죠. 그래서 대학들도 소위 뭐 AI, 그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까? LOT, IoT죠. AI, 그다음 여기 AI, 그다음에 IoT. 예, 그 이를테면 이런 분야를 좀 전공화한 그런 학과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학과가 아니더라도 이제 하나의 교양 과목으로서 이런 과목들을 이제 새로 이렇게 만들고 학생들을 이제 교육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을 미디어 문해이기 때문에 좀 해보는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 개발, 이런 것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의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특히 광고와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어떤 그 영향을 이제 보는 겁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자, 그러니까 광고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탑재한 다양한 제품에 대한 광고들이 많이
등장하지요. 광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팔고 있는 상품의 질적 속성뿐만 아니라 그 같은 속성이 우리에게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이 되도록 말해줄 게 필요해요. 이게 하나의 이데올로기다 이 말입니다. 아까도 내가 언어는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언어에는 이데올로기가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광고에도 어떤 이데올로기가 들어있죠. 이 이데올로기가 뭐냐? 그 어떤 가치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상, 그러니까 생각을 체계적으로 다듬어 놓은 어떤 주의 주장을 이데올로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가장 많이 이미지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뭐 사회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것이겠죠. 예, 그러니까 광고에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들어있겠어요. 광고는 뭡니까? 일단 크게 이제 제품을 만들어낸 제품을 그걸 구매함으로써 소위 소비자의 삶의 질, 삶의 만족도가 이렇게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끊임없이 그런 이데올로기를 그 광고 속에 담아내고 있겠죠. 광고의 이면에 그런 이데올로기가 들어있겠죠. 이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삶의 질과 만족도가 매우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이를테면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에, 에, 그 모델로 나와서 뭐 화장품 광고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아파트 광고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그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뭐 그 로봇 세탁기라든가 그다음에 뭐 건조기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즘에 뭐 그 무선 청소기도 그렇고 우리 집에도 이제 보면 그게 다 그 AI 기술이 접목돼서 그 사람의 노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거의 자동화 또는 반자동화된 이런 이제 AI 기술을 도입한 이런 가전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광고할 때는 그걸 사용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박탈감을 갖게 되겠죠. 이게 이제 그렇게 분리하는 거. 그것이 광고 속에 들어있는 이데올로기다. 뭐 기업 그 어떤 특정한 제품이 아니라 또 이제 뭐 재벌급의 기업들은 자신의 그 기업에 대한 어떤 특정한 상품이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를 이제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으로 그 우리 공동체 사회에서 그 매우 긍정적인 가치로 여기고 있는 그런 그 일들에 자신들의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그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그런 이데올로기를 그 의도를 가지고 그런 기업 그 이미지 광고를 내보내고 그러겠죠. 자, 그건 우리가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글은 이를테면 인공지능 서비스 광고를 대상으로 그 텍스트를 분석해서 그 특성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탐색해 보겠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쓴 글인데 상당히 유용한 글입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2차 시의 그 영상에서 좀 내가 설명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겹치기 때문에 한 5분 정도만 간략하게 보고 이제 2주 1차 시 수업은 마치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개념들이 있고 하여튼 인간의 지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컴퓨터로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인공지능이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죠. AI와 IoT. 예. 그러니까 사물들이 교신을 하듯 자동적으로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작동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데올로기. 자, 조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집단에 있어서 사상, 행동, 생활 방법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관념이나 신조의 체계. 그러니까 좀 개념이 더 어렵네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주의, 뭐 자본주의.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 속에 살고 있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의 그 어떤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위를 행위에 어떤 근본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어떤 신념 체계 이걸 이데올로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체제 국가의 사람들은 사회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생각하고 행위하고 그러겠죠. 뭐 조선시대의 이데올로기는 뭐였어요? 주자학, 주자, 공자와 맹자의 그 유교를, 그러니까 맹자는 공자보다 한 100년, 공자 사후 죽은 후에 한 100년 있다가 이제 태어난 사람이긴 한데, 보통 이제 유교를, 유학을 공맹사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공자의 그런 유학 사상을 맹자라든가 그 이후에 이제 학자들이 특히 공자의 그런 그 사상을 이제 서로 좀 해석을 좀 달리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주나라 주희가 해석한 그, 어, 그, 그 유교의 어떤 그 경전을 해석을 성리학 내지 주자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선을 지배했던, 조선시대 500년을 지배했던 통치 이념, 이데올로기가 주자학, 즉, 유교였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어떤 공동체 사람들의 사고, 생각과 행위를 규율하는 어떤 그 담론, 관념, 알겠죠? 근데 이제 이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그 공동체 내에서 어떤 윤리 규범에 어긋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거 다 스스로 이를테면 통제하죠. 음, 그래야 마땅하고요. 다시 사람들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그건 언어적 제약과 함께 사회적 차원에서 제약. 아, 언어적인 것과 거리가 먼 제약을 이데올로기라고 한다. 그러니까 언어적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회적 차원에서 제약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데올로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대중매체는 현실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이 두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중매체를 연구할 때 이데올로기 개념을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자, 대중매체는 단순히 지배 이데올로기를 생산 전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데올로기의 현실적 생산 과정과 그 기제, 즉 도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은 현실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은 예컨대 지금 그 러시아가 어디를 지금 공격을 해서 그 한 2주, 벌써 2주, 한 10일, 2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어디를 좀 공격을 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그 나라 이름이? 어디입니까? 금방, 나는 이렇게 기억이, 조금 어떨 때 보면 기억이 좀 가물가물했다가 다시 또 기억이 나오고 그럽니다. 자, 볼까요? 우크라이나, 아이쿠, 미안합니다. 우크라이나, 예. 그 우크라이나를, 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해서 이제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우크라이나에. 예.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어떤 그 전쟁의 진행 상황을 어떻게 우리는 압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아는 것이죠. 그렇죠?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 등의 소위 보도 내용을 접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은 현실 그대로 현실이 아니라 대중매체가 보여주는 현실이고 대중매체가 보여주는 현실은 편집자의 의도가 포함된 현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그 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를테면 보도 매체에서 독자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편집자의 의도가 반영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어. 그래서 우리는 주체적으로 삶의 그 가치 판단을 결정해야 될 텐데, 대중매체가 지배하는 대로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매체가 생산하는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매체를 수용하는 것은 그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제 그런 우리 그 교과목이 바로 그거잖아요. 미디어 문해와 주체적 사고. 미디어는 하나의 편집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내용을 광고든 그 무엇이든 간에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되겠죠. 비판적 관점에서 그것이 옳고 그름을 따져 묻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수동적인 그런 어떤 존재로서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행위하는 그런 이제 그 사람이 돼야겠죠. 바로 그런 점에서 그런 것에 목표를 두고 늘 우리는 미디어 문화 주체적 사고 수업을 이렇게 진행해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2차시 50분 수업을 통해서 다시 반복해서 또 강조하는 부분들 확인하기 바랍니다. 미디어 문해와 주체적 사고 2주 1차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